이 한국 르노가 르노 차가 아니라 링크앤코를 국내에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모터쇼에서 이 링크앤코는 여러 번 봤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뭐 티파니앤코도 아니고 이랬는데 실제로 차가 나온 걸 보고서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삼성이 드디어 21년 만에 자동차 사업을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르노 삼성이 아니라 르노 코리아가 되는 것 같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르노가 볼보 그리고 GD의 신규 자동차 브랜드 링크앤코를 국내에 가져와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르노 삼성에서 삼성을 뗀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삼성 자동차였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르노 삼성이었나? 간단하죠. 이 회사 주인이 르노 그리고 삼성이니까. 주인이 르노하고 삼성인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르노가 80%, 삼성이 20% 갖고 있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삼성이 손을 뗀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여기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짧게 한번 보고 지나가면요, 삼성그룹이 이 자동차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80년대입니다.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게 해제되면서 야, 우리도 상용차에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90년대에 대형 상용차를 내놓죠. 그게 닛산 디젤하고 같이 만들었던 야무진입니다. 야무진 트럭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등등등을 이용해서 삼성은 계속 자동차 쪽에 약간씩 문을 두드립니다. 현대차가 정말 심하게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요. 93년에 시작해서 95년에 회사를 론칭을 해버리죠. 현대차, 뭐 기아차, 쌍용차 할 것 없이 다 반대했어요. 삼성차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망치는 일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거 뚝심 있게 밀어붙인 거는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었죠. 다들 알다시피 이건희 전 회장은 자동차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삼성 자동차 박물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들 엄청나게 많이 수집하기도 했고,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서킷 있잖아요. 거기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대동하면서까지 자동차 레이스를 즐겼던, 그랬던 분이죠. 사실 자동차 레이스에서 정말 잘하는 분들은 다 이건희 회장의 개인 지도를 한 번씩 했었다고 해요. 저 아는 분도 이건희 회장에게 자동차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운전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제가 봐야 되니까 한번 운전을 해보시라, 그리고 옆좌석에 앉아서 봤는데 너무 잘 타서 야, 이거 가르칠 게 없겠다, 와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레이스에 진심이었던 분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으니까 삼성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겠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면 사실 조금 이상했어요.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 이름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죠. 혼다, 포르쉐, 벤츠, 다임러,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냥 뭐 어지간한 브랜드 이름은 다 창업자 이름을 따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자가 자동차 레이서거나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현대자동차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아니면 수익 사업 이런 식으로 바라본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자동차가 나오기도 하고, 수입차들에 비해서 너무 성능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어야 된다, 기존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세계 단위에서 비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차를 만들었던 거죠. 수익성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차를 만든다, 여기에 사활을 건 겁니다. 삼성은 원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회장 보면 그때 당시 삼성전자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만들던 회사예요. 그나마도 항상 2위였어. 잘 못했어. 금성이 1위고 삼성은 약간 2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수익성 괜찮았지. 백색 가전을 열심히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막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서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직원들이 막 도시락 싸들고 만류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미친 거 아니냐. 미국, 일본, 필리핀이 정말 엄청났고 대만도 그거 엄청났고,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도대체 누가 사겠냐. 게다가 백색 가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번 회사 돈 2조 이걸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1년에 20조를 벌어들이는 산업이 됐죠. 그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64KD 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산화했다 이러면서 막 정말 난리가 났었죠. 회사를 창업하고 6개월 만에 최초의 램이 나왔어. 삼성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도 있었죠. 물론 그건 금성 광고였는데 LG분들 그 순간 선택을 조금만 잘하셨으면 좋았을걸. 야, 좀 안타까워요.
네, 여튼 다들 반대하는 자동차 삼성이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죠. 닛산 맥시마와 거의 비슷한 차를 만들었어요. 물론 디자인은 조금 다르긴 한데 오히려 SM5가 디자인 더 좋은 것 같았어. 당시 해외 유학이 열풍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오렌지족이다 뭐다 해서 뭐 외국에서 다시 들어온 한국인들 되게 많았어. 정말 맥시마면 미국에서도 유학생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차야.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그거를 미국에서 못 샀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SM5라고 해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훌륭한 차가 한국에서 나온다더라 이러면서 사기도 했고, 그리고 택시 운전사들도 정말 인정하는 차기도 했고, 그래서 대박이었죠. 그때 당시 SM5는 소나타3의 경쟁 모델이었는데요. 소나타3하고 뭐 비교가 됩니까? 당시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없었어요. 그게 SM5에 처음 나왔어. 그리고 녹슬지 않는 불소도장, 뭐 아연 도금 강판도 처음 나왔어. 이게 말이 되나?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됐어요. 지금 소나타3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안 본 지 한참 됐을걸? 한 10년 됐을걸? 근데 SM5는 그때 나온 차가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차예요. 이건 인정을 해야 돼. 그때 당시는 티격태격했어요. SM5 좋다 그러면 악플 무지하게 받고 정말 많이 욕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그때 당시 소나타3하고는 비교될 수 있는 물건이 당연히 아니었고, EF 소나타, LF 소나타 이렇게 나오고 나서야 이제 좀 성능이나 옵션이나 뭐 기능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등해졌죠. 이래서 경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때 삼성자동차 초기부터 공장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잘 지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공장 지금도 가보면 그때 당시 일본 닛산의 최신 기술력이 총 집약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연광이 실제로 실내로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설계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사실 쉽지 않았겠죠. 운때가 잘 맞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일본 닛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때 삼성자동차가 조금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그 기술을 다 사올 수 있었고, 공장이나 뭐 생산 설비나 뭐 엔진 변속기 사오는데도 굉장히 유리했던 거죠. 그리고 삼성자동차가 그 기세를 몰아서 스포츠카 제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고요. 프로토타입이 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 SM5 이후에 SM7도 내놓겠다, SM3도 내놓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었어요. 느낌이 뭔가 좀 비슷하죠. 테슬라도 S, E, X 아니 테슬라도 S3, X 그리고 로드스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생각이 대충 비슷한 것 같아.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여튼 이런 식으로 차들이 막 나오게 될 계획이었고, 게다가 삼성 계열사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좀 암울한 시기여서 내가 현대차를 다니는데 무슨 기아차를 산다, 이건 아예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현대에 H자만 들어있는 회사라도 무조건 현대차를 샀어야 돼. 안 그러면 회사에 주차는 당연히 못하고 혹시라도 그거 들키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LG에서 정년퇴임한 분이신데 집에서 삼성 모니터를 사갖고 왔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좀 언짢은 표정을 이렇게 보시다가 다음날에 그 삼성 로고가 붙은 곳에 LG 스티커를 이렇게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는 아니 어떻게 현대 계열사를 다니면서 기아차를 사냐. 우리나라 전체가 대기업 위주로 편중돼 있었잖아요. 대기업이 위에 있고 그 밑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밴더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이 그룹의 쪽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삼성은 쪽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삼성 계열사들, 협력사들, 납품하는 사람들, 뭐 거기 납품회사의 대리급까지도 다 차를 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실제 목표도 보면 삼성은 2002년까지 연간 50만 대를 판다고 그랬어요. 연간 50만 대면 지금 현대차만큼 파는 거야.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는데 차가 나오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가성비 따지지 않고 최고로 차를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는 팔면 팔수록 미치는 차다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도 삼성 계열사가 그렇게 막강하고, 야 이대로 가면 정말 현대차를 삼성이 잡아먹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처럼 정말 엄청난 갑부가 순수하게 차를 정말 사랑하면서 차를 만들면 이런 차가 나오겠구나, 이런 회사가 나오겠구나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삼성자동차가 론칭한 게 언제라고 했어요? 199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잖아요. IMF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이 지탄할 대상을 찾는 시기였어요. 한보 때문에 그렇다, 방만한 경영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인들을 막 잡아서 막 못살게 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맨날 이렇게 불러 줄이어서 계속 면담을 하는 거야. 그 분위기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거 삼성자동차 때문에 IMF가 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럴 만도 하죠.
하죠. 다른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쟤네들 때문에 이게 온 거고, 야 쟤네들 차 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누군가 마녀가 좀 필요했고, 한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화려한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삼성자동차는 지금 론칭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했겠죠. 요즘은 신차가 뭐 한 1년에 10개씩 20개씩 나오지만, 근데 그때 당시는 신차가 3년에 한 번 나오나 길게는 한 10년에 한 번 나오는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신차가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삼성차에 대해서 이목이 많이 집중됐고, 당연히 삼성차가 문제다 라고 타겟을 잡기 정말 쉬웠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도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자동차 엔진, 변속기 같은 주요 부품을 그냥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어야 됐습니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IMF 직전까지 달러 환율은 무려 800원대, 사상 최저치였어요. 정말 사상 최저치여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아우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안 갖고 있었던 거야. 달러가 너무 싸니까. 그러다가 IMF가 오자마자 갑자기 달러가 2,000원이 돼버립니다. 800원에서 2,000원이 돼. 살인적인 거죠. 기존의 르노 삼성은 이런 거 수입해올 때 달러로 결제해야 되잖아. 800원일 때 결제하다가 2,000원일 때 결제하니까 차를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IMF는 또 얄궂은 게 정권 말에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니까 정권이 또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게 이제 면담을 하죠. 이때 당시 경제인들 전체에 면담을 합니다. 야, 회사 접어라, 이런 식의 면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펼칩니다. 삼성자동차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돈 낼 테니까 좀만 버티게 해달라.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빅딜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빅딜은 어떻게 하냐, 삼성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넘겨, 대우전자를 삼성이 가져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너네들이 그냥 맞교환하면 되겠네. 아니 무슨 사업이 그렇게 돼요? 참 무시무시한 그런 빅딜이라는 걸 하라고 강요합니다. 대우전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삼성자동차하고 그렇게 맞바꿀 만한 그런 규모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을 정해놓고 삼성자동차를 계속 압박합니다. 대체 그때 정부가 왜 그랬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좀 답답하죠. 기업가들은 프로페셔널이고 맨날 밥 먹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부가 이거 얼핏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돼. 이유가 더 있었겠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자동차는 대우자동차에 넘기겠다는 얘기를 계속 거부하고 마지막 사활을 건 것이 기아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어요. 정말 열심히 인수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인수전에서 승리하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할 수 있었는지, 삼성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삼성자동차는 수많은 인수 협상자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죠. 뭐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정말 기업을 피말리게 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라는 건 지금 현재 자동차를 좋은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자동차를 샀는데 내년에 이 차 회사가 없어져. 그러면 그 회사 차를 살 수 있나? 사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곧 망할 거예요 이런 상태로 1년 이상 질질질 끌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자동차 적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차가 나오질 않아서 못 사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인기 있던 삼성차가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삼성차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때 구원투수라고 해서 등판한 곳이 바로 프랑스 르노죠. 그때 당시 르노는 유럽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전략 어디로 뻗어나가야 되냐, 이런 거 고민 많이 했었는데, 고민하다가 코리아에 삼성자동차 아주 싸게 나왔다더라.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 야, 저 가격이면 야 저거 땅값보다 싸. 대박. 이러면서 갑자기 삼성자동차를 사겠다고 나온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삼성자동차 매각은 조금 괘씸죄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시킨 말 안 들어, 왜 빅딜 왜 하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삼성차를 매각하라고 하니까 약간 정부 주도하에 매각을 시작합니다. 헐값이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매각을 성사시키려는 분위기였어요. 당시 부산 공장만 놓고 봐도요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 공장 시설에서 이건 당연히 1조 몇천억 정도 나오겠지. 근데 실제로 판매된 매각 금액은 6천억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준 것도 아니야. 돈 벌어서 갚겠다 식으로 주게 됐어요. 삼성자동차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맙니다. 자금을 회수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정부 주도하에 기업 비즈니스를 관여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튼 지금 쌍용차보다도 훨씬 못한 가격에 훨씬 나쁜 조건으로 판매됐던 거죠. 이제 키만 갖고서 공장을 딱 시동을 걸면 여기서 차가 팍팍팍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만들어진 완전 최신 시설을 6천억에 공장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떻게 지어? 이 진짜 어마어마한 딜을 완전히 엉망으로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르노가 또 삼성을 인수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르노는 닛산과 함께 얼라이언스를 맺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를 맺는 김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최신 시설 닛산이 너네가 만들어준 거라며 거기서 생산하면 되겠구만 이러면서 르노 닛산 르노 삼성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르노는 사실 한국에서 르노라는 이름을 거의 인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르노가 한국에 들어와서 쌍용차가 르노 25라는 걸 우리나라에 팔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르노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동차 이름 빙고 이런 거 하면 르노 하면은 거의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이름, 자동차 마니아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였기 때문에 삼성자동차를 르노가 인수한다고 해도 그냥 르노라는 이름으로 파는 것보다는 르노 그리고 삼성 이렇게 해서 르노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르노 지분을 완전히 놓는 것에 대해서 삼성도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고, 르노 입장에서도 삼성이 계속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르노 삼성의 지분 19.9%는 삼성이 가져가도록 확보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20%가 되면 계열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삼성의 계열사가 되지 않는 이 19.9%에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실제로 르노 삼성이 되고 나서 르노와 닛산과 삼성의 얼라이언스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닛산의 기술력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르노 삼성 SM5 같은 경우는 한때는 소나타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그런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M6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소나타가 아니라 그랜저급의 중형차네, 이거를 소나타 가격에 그때 당시는 소나타를 살짝 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내부적으로 SM5, SM6를 가져다가 이 차가 도대체 왜 그렇게 인기인지 한번 타보고 알아보자 라면서 임원들 전체가 내부 시승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나타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된 거죠. 지금 사실 소나타는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SM6가 막연히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외관이 이렇고 인테리어 이런데 이게 SM6가 훨씬 나았었잖아요. 토션빔 얘기 나오겠지? 토션빔구만. 잘 만들면 토션빔도 좋다고, 잘 못 만들어서 그렇지 잘 만든 건 아닌 건 인정, 중형차 승차감에 어울리는 건 아닌 건 인정. 근데 서킷에 가져가 보면 또 의외로 괜찮다니까요. 초고속에서 한번 주행해보면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독립현가식의 자동차들 한쪽 바퀴가 들리면 이쪽 바퀴는 안 움직인다, 이쪽 바퀴만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움직인다면 이쪽 바퀴도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리 독립현가식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만 해. 그렇게 안 만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질 못해. 코너링하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려요. 나중에 한번 이 독립현가식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토션빔이라고 해서 두 개가 연결돼 있고 독립현가식이라고 해서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따로따로 막 움직이고, 이거 아니에요. 여튼 르노 삼성의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기존 모델이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특히 SM7 정말 오래됐다. 그리고 문제도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했죠. 일단 SM5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면서 택시 운전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르노 삼성 초기에 택시 운전사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줬죠. 이거 한번 타보면 다른 차 못탄다, 이거 소나타랑 비교될 물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언급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에 큰 도움을 준 게 사실인데, 그런 택시 운전사들을 홀대했다는 느낌 때문에 배신감은 더 컸던 것 같고요. 르노 삼성이 어려움을 겪는데 아주 큰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들이 좋은 차들인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 마지막 터치가 조금 부족했다, 조금 아쉬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약간 작은 차, 외건 이런 걸 선호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좀 큰 차, 세단 이런 걸 선호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초창기 르노 삼성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닛산의 기술력, 닛산의 자동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르노의 플랫폼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좀 더 잘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약간 르노 차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르노라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안 알려져서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세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르노 얼라이언스는 세계 3등이에요 현대기아차 얼라이언스는 세계 5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르노가 앞에 있어. 물론 거기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앞에 있어요. 전륜구동 자동차 중에 니르부르크링 랩타임 가장 빠른 거 르노예요. 우리는 뭐 현대차가 WRC 우승 뭐 했다고 하지만, 르노는 포뮬러 르노를 거치지 않은 레이서는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F1 레이서들이 꼭 거쳐가는 곳이 포뮬러 르노입니다. 심지어는 F1 레이스카 엔진도 르노가 만드는 게 있을 정도로 정말 르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흉볼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분위기가 됐을까. 네, 어쨌든 르노가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조에 뭐 마스터, 트위지 이런 차들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거, 요게 또 아쉬운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 조금 더 맞도록 튜닝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르노가 한국 시장을 그렇게까지 중요 시장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022년부터는 르노 삼성에서 삼성을 뗀다고 해요. 정말 오래 걸렸다. 르노 삼성 살짝 거쳐 지나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왔네요. 2020년에 이미 만료가 됐고요. 이게 2년 연장을 해서 22년 내년부터는 좋든 싫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르노 자동차, 한국 르노 뭐 이런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르노 입장에서도 국내 인지도가 꽤 많이 올랐고 이제 뭐 삼성에 지급해야 되는 로열티 뭐 0.8%라고 하지만 뭐 그것도 안 내도 되고,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 르노 지분을 굳이 갖고 있어서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 거래하는데 난 현대차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야 너네 르노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게 했던 거, 그런 것들 요번에 좀 없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갖고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분리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 르노 마크 붙이고 우리 자회사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르노라는 브랜드로 다시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새로운 차종도 대량 유입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기대가 큽니다. 어떤 자동차가 나오냐면요,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한국 르노가 르노 차가 아니라 링크앤코를 국내에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제가 어렵사리 확인한 건데요. 야, 링크앤코 애초에는 르노 임원이 해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공개했다고 해요. 링크앤코 하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중국의 지리 자동차 그리고 스웨덴 볼보의 합작 고급차 브랜드, 지금 유럽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기도 하죠. 중국에서 지리 자동차가 2016년에 론칭한 회사예요. 중국에선 링커라고 부르고 있죠. 브랜드를 굳이 론칭한 이유는 중국에서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럽에다 팔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 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리 자동차가 볼 때 볼보가 너무 구태의연해. 볼보라는 게 물론 매끈하고 멋있게 심플하게 잘 만들었는데 볼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안전 중심의 회사다 보니까 볼보가 디자인에 대해서 파격을 한다거나 화려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보를 그걸 끌고 가서 이걸 바꿔버릴 거냐? 지리 자동차는 그 생각을 절대로 안 한 거죠. 볼보는 최대한 볼보스럽게 만들고 절대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게 이 지리 자동차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게 또 볼보가 지리 자동차의 피인수 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볼보는 더 볼보스럽게 만드세요. 우리는 그 볼보의 모든 플랫폼, 모든 안전기술, 모든 능력들을 다 발휘한 자동차의 디자인만 바꿔서 여러가지 첨단 기술만 더해서 링크앤코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브랜드 하나를 분리시킨 거죠. 이 링크앤코가 이제 르노 삼성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링크앤코 1이고요 이게 링크앤코 02고요 링크앤코 03, 5, 6, 이게 제로. 네, 이런 식으로 링크앤코가 있습니다. 왜 링크앤코 4가 없어요? 4는 재수없어서 없나요? 뭐 물론 그런 거 있겠지. 근데 링크앤코 4는 킥보드입니다. 킥보드가 링크앤코 04예요. 약간 회사의 이미지라는 게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동차 회사라는 느낌이 들죠. 볼보랑 닮았지만 누가 봐도 볼보 같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이 링크앤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볼보에서 사용하는 통합 플랫폼이 CMA라고 있는데 당연히 CMA 플랫폼으로 만드는 차가 기본적으로 있죠. 그리고 SEA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SEA라고 해서 링크앤코 제로라는 경우는 SEA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어요. 제가 모터쇼에서 이 링크앤코는 여러 번 봤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아니 회사 이름이 링크앤코가 뭐야, 뭐 티파니앤코도 아니고 이랬는데 실제로 차가 나온 걸 보고서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안전사양은 이미 볼보의 기준을 다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첨단 기능들이 그냥 들어있어요. 참신한 이미지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신기하고 정말 재밌어요. 차를 부독으로 팔겠다고 하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차가 스스로 돈을 벌어오게 하겠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던 게 링크앤코입니다. 테슬라가 오히려 그 얘기를 따라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링크앤코가 앞서가는 브랜드는 맞습니다. 이 생각의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르노그룹 그리고 중국의 지리홀딩그룹이 양측이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에 나서고요, 합작사는 중국에서는 르노 브랜드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출시하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르노 삼성 연구소가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해서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기대되네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라는 걸 봤을 때는 SEA 플랫폼이다는 아닌 것 같고 CMA 플랫폼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전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죠. 전기차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링크앤코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기존에 있는 요 차가 우리나라에 출시된다, 요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개발 능력, 르노 삼성의 기술력,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딱 맞는 볼보 플랫폼의 안전성 높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꽤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꽤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볼보 지리의 또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폴스타라고 있잖아요. 이 폴스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우리나라에 폴스타 코리아를 만들었어요. 이미 주행하는 게 도로에서 많이 목격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이 폴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론칭하게 되면 이건 어떤 식으로 론칭하게 될까 싶었는데, 르노 삼성의 백그라운드를 얹고 같이 한꺼번에 론칭하게 된다면 판매망도 그대로 활용하고 AS도 그대로 활용하고, 야,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까지 있었던 XM3나 QM6 뭐 이런 차들 꽤 인기잖아요. 이런 차들이 이제 다음 모델을 내놓으면서 볼보 CMA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전환한다,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르노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르노가 될까? 르노 코리아가 될까? 아니면 링크앤코, 아니면 폴스타 코리아가 될까? 어떤 이름이 될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르노의 한국 진출 대단히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세계 판매 5위의 회사잖아요. 그 본진이거든요. 본진을 얼마나 잘 지키겠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가장 빠르게 캐치하고 정확하게 거기 핀포인트로 딱 공략하기 때문에 수입 메이커들이 여기에 힘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링크앤코는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소들 빠르게 갖추고, 그리고 가격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수출에서도 중국의 공장을 놓고 있는 것보다 한국의 공장을 놓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한미 FTA도 맺어놨고 한 EU FTA도 맺어놓고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생산 기지가 되는 거고 실제 돈은 중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벌어가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르노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99년 이쯤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우리나라 국부를 잃었던 그런 큰 아픔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번에는 슬기롭게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링크앤코의 다음 버전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면 그건 우리나라 차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건 사줘도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게 글로벌 시대에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차냐를 판단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네요.